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사연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에서 매일 사연을 듣는 열혈 애청자인데요. 여태껏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 감개무량하네요. 저도 사연을 듣다 보면 제 속이 탈 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사연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분들 인생에 결국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 매번 다행이라 안심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벌써 60이 넘은 제 나이에 저는 살아가는 일은 왜 이리 매번 어렵기만 한지, 그동안 저는 사연을 보내더라도 속상하고 기구한 사정만 줄줄이 읊게 될까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었죠. 예전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늘이 야속하다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요? 사는 게 다 그런갑다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야 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연자들이 고생 끝에 빛을 보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늘 부러워만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몇십 년 만에 기적이 찾아왔다 하면 믿으시겠나요? 사실 당사자인 저 역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고 아직까지도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사연 가족 여러분들과 나눠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연 많았던 제 인생에 어떤 행운이 찾아왔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내 주변 사람의 얘기라 생각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공기 좋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속리산 자락이 지나치는 어느 동네에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날 때부터 그리 좋은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첫째 오빠는 장남이다 보니 집안의 기대와 관심을 독차지했고, 둘째 언니는 장녀라 살림 미천이자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은 아들로서, 어린 막내로서 예쁨을 받는 게 당연했겠네요. 하지만 중간에 끼어 이도저도 아닌 저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죠. 예전부터 늘 손이 느리고 둔한 탓에 식구들에게 타박도 많이 받고 매일 쥐어박히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식구들한테 쓸모없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밖에서도 의사표현 한번 제대로 못할 정도로 성격이 참 소심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성격을 이해해주는 일이 어디 흔했나요? 바보 아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곤 했죠. 그래서 그러셨던 건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다른 동네로 시집을 보내버리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 손에 잡혀 끌려간 곳에서 남편 될 사람을 처음 만났죠. 남편 옆에 앉아 계시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를 보자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초면이라 그런지 나름 웃는 얼굴인데도 시어머니 심성이 얼굴에 다 보였거든요. 쭉 째진 눈에 양볼에 두툼한 심술보까지. 아무리 선입견이라 생각하더라도 확실히 좋은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마 저는 그날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울고 불고 시집가기 싫다는 제 말에도 부모님은 억지로 저를 시집 보내셨어요. 2살 위 언니는 여직 집에서 끼고 들면서도 이제 막 20살이 된 나를 왜 출가시키려 하는 건지 저는 내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다 자포자기 했던 것도 같아요. 식구들한테 예쁨 받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었는데 나를 짐짝 취급하며 어떻게든 떨어내려 하는 걸 보니 소심하고 난 미워할 줄 모르던 저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20살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된 저는 그 뒤로 인생이 꼬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만큼이나 참 악독한 분이셨고 중매로 만난 남편도 제게는 애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어찌 인복이라는 게 참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늘 듣던 구박이라 시집가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했던 저는 차원이 다른 폭언과 구박을 당해야 했고 매일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 역시 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고 뭐라는 건지 늘 공사다망했죠. 남편이 그러는 동안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둘뿐이었고 저는 혼자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집안일과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이미 결혼은 해버렸고 힘들다고 도움 구할 친정도 다른 가족도 없으니 그곳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재주라도 있었거나 성격이라도 있어서 도망이라도 쳤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렸고 약하기만 해서 버틴 것 말고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버티는 동안 저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왔으니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몇 번이고 당부를 하셨고 저는 혹시나 딸을 낳으면 어쩌나 몇 달을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들이 태어났고 떡두꺼비 같은 장손이라며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나도 이제 식구로 인정을 받으려나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그것도 저의 헛된 꿈일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생겼으니 이제는 나돌지 않고 집에 붙어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여전히 집을 등지고 살았고 제가 출산을 한 뒤에는 오히려 그게 더 심해졌어요. 출산 직후 늘어진 제 배를 보며 짜증을 팍 내더라고요. 아마 집에 있는 아내는 자기 집 종이라 생각하고 밖에서 다른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방황에도 늘 당연하게만 생각하셨고 다 알면서도 참고만 있던 저는 결국 뒤통수를 맞고 말았네요. 우리 아들이 겨우 3살 되던 해에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기고만장한 꼬라지로 나를 깔보는 그 여자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내가 바보 같은 것을 누구를 탓할 수 있겠냐마는 참 인간들이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아들만 데려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더러 남의 집 장손한테 손대지 말라며 그 길로 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내 속으로 10달 품고 내가 힘들어 낳은 내 새끼더러 남의 집 장손이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끼 포기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시댁 문 앞에 죽치고 앉아서 내 새끼 내놓으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까지 불러서 저를 쫓아내대요. 다시 찾아오면 평생 애 얼굴도 못 볼 생각하라는 말에 겁이 나서 저도 그 짓을 멈췄죠. 그렇게 쫓겨난 저는 떨어진 곳에 새빵을 얻어 지내며 아들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려 사정했습니다. 동훈이 아빠, 제발 아이 얼굴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내 새끼 내가 못 만나는 게 말이나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애한테도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집에 엄마가 있는데 밖에도 엄마가 있다 그러면 애가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내가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데려가서 애를 잘 키우긴 하겠어? 여유 있는 우리 집에서 마음 편히 키우는 게 당신한테도 애한테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고 네 인생 찾아 살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전 남편에게 제발 아들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 사정하는 제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제게 아이를 보여주길 꺼렸습니다. 그렇다고 애미가 어떻게 내 자식을 잊고 살겠어요? 저는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구할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한 푼 없이 쫓겨난 저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근처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애가 걷기 시작하면 외출도 할 것이고 기웃대다가 그림자라도 보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찾아간 제게 전 남편은 차마 믿기 어려운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신 이제 동훈이 찾지 마. 동훈이 죽었어.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애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믿기 어려우면 납골당 가서 보고 오던가. 처음에는 당연히 거짓말이라 생각했죠. 내가 귀찮아서 별소리를 다 한구나 싶어서 기도 안 찼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집으로 들고 온 종이 한 장에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내 자식의 사망진단서였어요. 그걸 보고도 쉽게 믿을 수 없던 저는 전 남편이 알려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골함에 새겨있는 아이의 이름 석재를 보게 된 저는 오열하다가 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 남편을 다시 찾아간 저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며칠 고열을 앓다 죽고 말았다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장소는 끔찍이 생각해서 별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 남편과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난리를 떨었어요. 벌레 하나 못 죽이는 줄 알았던 저도 자식 일 앞에서는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구치소에 잡혀 들어갔고 다음날 고소를 취하할 테니 동네를 떠나라는 전 남편 얘기를 듣고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고맙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고맙지가 않았네요. 차라리 감옥 들어가 세상이랑 연이라도 끊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도와주질 않네요. 하지만 전 남편 말처럼 그 동네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미 그 작은 동네에 미친 여자로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집주인과 일자리를 줬던 사장님까지 저를 내쫓아버리셨거든요. 결국 아무데도 갈 곳 없던 저는 진보다리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미 자식까지 죽어버렸는데 제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싶어 넋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산길을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빈집에서 잠을 청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죠.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도 사람 목숨이 참 질기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했던 저는 제 삶을 붙들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저를 돕겠다고 물심양면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가족도 내 남편도 챙겨주지 않았던 나였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 관심을 받고도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면 저도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마지못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붙일 곳 하나 없던 제가 그 사람에게 기대며 삶의 희망을 틔워보게 되었네요. 고아로 자라 나보다도 가여웠던 그 사람과 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며 둘이 서로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 손에 억지로 한 결혼이 아니라 죽지 못해 버텼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반지하 새방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많아 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네요.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기대고 정줄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자기도 부모 잃고 힘들게 살아왔으면서 자식 잃은 제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남편을 위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먼저 자식 보낸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나요? 남편은 그런 저 때문에 둘이서만 살아도 된다 해주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보낸 자식은 기억에 묻어두고 새 가정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살 터울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일찍이 결혼하고 이혼을 한 탓에 재혼을 했어도 제 나이는 보통 엄마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재혼인 줄도 모르고 저도 별말 없이 살아갔죠. 물론 자식들 키우면서 내 손으로 못다 키운 동훈이 생각이 매일 났지만 지금 기르는 자식들 위해 애써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훈이한테 못해준 만큼 민정이 민철이한테 더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편 출근을 보내놓고 저는 시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저나 남편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더 생기니까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서울 근교까지 이사도 갔고 애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무척 애를 썼죠. 물론 그만큼 드는 돈은 많았지만 그건 우리가 좀 더 고생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 몸 힘든 건 상관없이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꾸준히 일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별소리 다 듣고 살았지만 제발 내 자식들만큼은 구김 없이 크길 바라며 해달라는 것 있으면 최대한 해주려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이야 그런 부모 마음을 다 아는진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늘 못해줘서 아쉬움이 더 클 뿐이었죠. 열심히 벌어서 애들한테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갖고 싶다는 걸 다 해주진 못했으니까요. 부족한 것 없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도 철 따라 유행이 얼마나 빠른 건지 애들이 반 애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며 이거저거 해달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또 떼를 쓴다 화가 나기보다 그 돈 벌려면 부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건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 나 신발 사줘. 신발? 몇 달 전에 새신 샀잖아. 신발이 그새 달았어? 아니, 요즘 유행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거 사줘. 그건 얼만데? 한 10만 원 안 할걸? 돈 주면 내가 알아서 살게. 돈만 줘. 10만 원? 아니, 무슨 신발이 그렇게 비싸? 저번에 산 신발도 유행하는 거라며 비싸게 줬잖니. 그건 너무 늦게 사줬잖아. 유행이 벌써 지나갔단 말이야. 유행 지난 거 신고 다니면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 줄 알아? 엄마 왕따 몰라? 요즘에는 그런 걸로 왕따 당한다고. 엄마는 자식이 그런 취급 당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발 하나만 사줘. 다른 집 부모들은 애들이 때를 쓰면 다 들어주는 건지 혼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은 내질 못했어요. 물은 제 성격이 어디 자식들 앞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차마 애들한테 매 한 번 들질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면 부족한 부모라 늘 미안한 마음에 자식들을 따끔히 혼내지 못하고 나무라지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애들 아빠가 엄할 땐 엄한 사람이라 제 대신 매도 들고 혼도 냈죠. 저도 애들이 혼나야 할 때는 매를 들진 않았어도 무릎 꿇고 손들게 시키고 반성문도 쓰여봤어요. 혼날 때야 애들도 잘못했다 하고 저도 그만하면 버릇없이 키우지는 않았다 싶었는데도 참 자식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진 않은 것 같네요. 점점 머리가 자랄수록 애들을 대하는 게 버거워지고 애들은 제 품을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형편에 벅찰 만큼 해주고도 늘 불평불만만 들었고 어쩔 때는 없는 살림에 왜 애를 낳았냐며 타박하는 소리도 들었네요. 공부 못하는 것도 다 부모 탓이고 친구 못 사귀고 애인 못 사귀는 것도 다 부모 탓이네요. 애들도 속상하고 짜증스러워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듣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내가 다 받아줘도 되니까 내 앞에서는 평생 아이들처럼 어리광 부리고 엄마를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엄마들은 다들 그런 마음 아닐까요? 대학생활 힘들다,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에 못난 부모 만나서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 생각만 했고, 겨우 취직해서 회사 생활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가서 일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죠. 그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자기들 앞가림도 하게 된 자식들은 힘들 때면 여전히 부모를 찾았고,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열심히 돕고 싶었습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 기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죽기 전까지는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먹고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가는 건 참 서러운 일이었어요.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죠. 늙어가는 게 어디 저뿐이었겠습니까? 내 남편 또한 함께 시들어가는 신세였으니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더 챙겼어야 하는 건데 제가 참 나쁜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몸이 어떤 줄도 몰랐으니 말이에요. 조만간 큰애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사위 될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 두고 보겠다며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들 결혼식도 못 보고 가버릴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런 남편을 먼저 보낼 수 없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가던 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나 같은 놈이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서야 당신이랑 여유있게 지내려나 했더니 불쌍한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어째? 여보, 외로웠던 내 인생에 당신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 당신 덕분에 내 반평생이 무척이나 행복했어. 당신이나 나나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지. 애들 키우느라 희생한 것도 많았고 늘 나랑 애들만 챙기던 당신이었던 거 잘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는 당신만 생각해.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걱정 말고 나 없어도 스스로 잘 챙기라고. 그래야 나도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은 자신도 자식들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남겨진 두 자식보다 제가 걱정이 크다는 남편은 정말 끝까지 제 걱정만 하다 갔어요. 저도 평생 내 편이었던 남편을 보낸 뒤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애들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다 큰 자식들은 다들 지 앞가림하기 바쁘더라고요. 섭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찬물에 밥 말아먹고 있을 때면 부쩍 남편 생각이 들어 울적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걸 봤으면 이제 애들 챙기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챙기라 했을 텐데 이제는 나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네요. 애들도 아빠 죽고 많이 힘들 테니 다 같이 모여 위로하고 위안받으면 좋을 텐데 애들은 다 만나고 있는 짝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필요 없었던 모양이에요. 야속한 자식들은 어미가 어찌 사는지 관심도 없고 늘 자기들도 힘들다 바쁘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시집장가들을 가버렸네요. 사실 큰애는 남편이 죽기 직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이라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섭섭해하는 기색을 숨기며 말하는 제게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런다고 죽은 아빠가 살아 돌아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럴수록 엄마만 더 힘들어. 암튼 나 올해 안에 시집가야 하니까 돈 좀 도와줘. 알겠지? 섭섭해서 한숨이 깊게 나왔지만 딸의 말도 맞는 말이었죠. 나무라는 애들 말을 듣다 보니
내가 너무 미련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며 자식들 앞에서는 더 이상 힘든 내색도 못했네요. 사실 힘들 새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나 혼자서 애들 시집장가를 어떻게 보내나 그 걱정도 많이 들어서 말이에요. 남편 없다고 무실당하진 않을지 싶기도 하고 돈 때문에 괜히 가족들 기죽게 하진 않을지 걱정이 제일 컸죠. 결혼해서 나가면 이제 더 해줄 것도 없을 텐데 마지막 기회에 애들한테 해줄 만큼 해주자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은 남자인 지가 집은 해가야 한다며 닭다리였고 딸애는 아들, 딸 차별 하나 난리를 부려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여유는 없었지만 있던 것 다 털고 남편이랑 내 식구 살던 집 팔면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나 혼자 남은 인생 재산 쥐고 있어봤자 뭘 하겠나 싶었던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있던 재산 다 털어서 결혼하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마저도 그 돈으로는 빠듯하다며 툴툴거리는 자식들이었지만 저도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자식들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대단한 거라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주기만 하고 살겠어요. 노후 준비 안 되어 있고 남은 돈 하나도 없는 걸 알면 못해도 가끔은 불쌍한 어미를 챙길 줄 알았죠. 하지만 각자 가정을 꾸린 자식들은 지 가정이 생겨 그런지 나이든 엄마를 잊어버렸습니다. 민철아, 추석에 올 거지? 새아가는 잘 지내니? 바쁜 건 안다만 네 누나도 너도 통 연락이 없네. 바빴어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몸은 잘 챙겨라. 가끔 엄마도 좀 찾아오고, 응? 중소기업 다니는 저희 시세에 먹고 살려면 바쁘게 살아야죠. 그런 여력이 어딨어요.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그래? 그래.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 하긴 집도 좁아서 니들와도 뭘 못하겠네. 그래. 엄마가 바쁜데 괜히 귀찮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쉬어라. 민정아, 잘 지내니? 너도 많이 바쁘지? 혹시 이번 추석이 어쩔 건지 궁금해서 말이야. 민철이는 바빠서 어려운가 본데 너희는 어떠니? 민철이 못 온대? 잘 됐네. 엄마, 우리 그냥 다음에 보자. 사실 나 이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올까 싶어서. 남편이 적금 탔다고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그러네? 그래? 시부모님이랑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엄마, 설마 섭섭한 건 아니지? 그래. 엄마는 괜찮아. 니들만 잘 지낸다면 다 좋지. 그래.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와라. 끊을게. 아쉬운 소리 들으려 전화했던 건 아닌데 매번 그런 식이다 보니 저도 점점 애들한테 전화 한 번 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가끔 소식만 주고받으며 그냥 나 혼자서라도 외로움을 달래보려 애를 썼죠. 그런데 사실 외로울 새도 없긴 했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저는 남들 놀러 다닐 때 놀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정직원 채용이 어렵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일을 시켜라도 주는 게 어딘가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 청소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건강 챙길 새 없이 살아서 그런지 결국 병이 오고 말았죠. 처음에는 돈 걱정에 병원 갈 생각도 못했는데 병원 청소하면서 친해진 동생이 이상할 때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동생은 그 병원에서 가족을 오랫동안 간병하던 환자 보호자였는데 오며 가며 인사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언니 동생 하며 지내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실 내성적인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는 아주 고마운 동생이었죠. 자식들도 궁금해하지 않는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때도 제가 피로해 보인다면서 검사를 받으라 말해줬던 거였어요. 덕분에 저는 암을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동생에게는 너무나 고맙네요. 암이라는 얘기에 많이 놀라고 무섭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도 치료만 제때 받으면 큰 걱정 없을 거라 하셔서 천만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과 달리 저는 돈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지금껏 애들한테 다 내주고 힘들게 지내다 보니 매달 나가는 보험비가 아까워서 보험을 해지해버렸거든요. 솔직히 나는 건강 빼면 시체다 싶어서 설마 아플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결국 제 생각이 짧았네요. 수술비는 지원금이 나온다니 다행이었는데 수술비보다는 항암하고 입원 치료비가 걱정이었어요. 게다가 치료를 시작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었네요. 혼자 돈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던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애들이 십시일반한다면 그 정도는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지들한테 다 내어준 저한테서 이제 더 나올 게 없다 싶어서 그런 건지 못 주겠다는 겁니다. 민정아, 엄마 암이래. 그래도 다행히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엄마 보험도 해지하고 당장 돈이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우리도 힘들어. 그리고 왜 딸한테 그래? 민철이가 우리 집 장남이잖아. 민철이한테 얘기해봐. 당연히 아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지 누나랑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누나는 뭐하고 나한테 그래? 엄마, 우리 힘든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엄마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 니들 다 주고 남은 게 없잖니. 엄마, 설마 결혼할 때 그거 좀 도와준 걸로 생색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돈이 뭐? 우리 결국 대출 껴서 집어넣었어. 그거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해.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엄마를 어떻게 도와줘?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래? 우리라고 돈이 없다고.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 제발 이러지 말자. 앞으로 이런 전화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치료는 잘 받아. 괜히 전화를 했다 싶었습니다. 얘들이 내가 힘들어 낳은 내 자식들이 맞는 건지 그래도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되네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했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모른 척하고 나나 챙길 것을 탈탈 털어 해줬더니 자식들에게 버림이나 받게 되었네요. 자식들에게 팽당한 저는 속이 너무나 상해서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꼴을 볼 줄 알았더라면 남편 죽었을 때 따라갔어야 했다 싶네요. 결국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고 살 이유도 없는데 치료받아서 뭐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제 사정을 아는 건지 저더러 검사받으러 했던 그 동생이 저한테 먼저 묻는 겁니다. 언니, 치료는 언제 시작해? 자식들이 도와주겠대? 나 그냥 포기하려고. 내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부질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데 왜 그래? 내 사정을 물어주는 유일한 사람 앞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동생에게 하소연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그 동생에게 지나온 제 인생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도 남보다 못한 취급받은 제 신세와 남편 만나기 전에 결혼 잘못해서 별꼴 다 보고 자식까지 잃은 기구한 사연까지 다 얘기했죠.
사실 그동안 살면서도 평생 남들에게 해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어떻게 그 동생 앞에서는 술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훔쳐가며 제 얘기를 듣는 그 동생에게 혼자 간직했던 일찍 떠나보낸 제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그 동생이 갑자기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언니가 춘원이 엄마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춘원이라니. 우리 아들 이름은 동훈이야. 언니, 나 이 사진 주인공 알아? 아니, 이런 옛날 사진이 어디 흔해? 그러고 보니 두 사람 닮은 것도 같고 분명 이름은 다르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준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은 확신을 가지며 저를 그 사람에게 데려갔습니다. 동생 손에 끌려간 곳에 앉아있던 한 청년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꼭 그렇게 자랐을 것처럼 생겨있었고 저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원이라는 청년이 제게 자신의 사연을 들려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동훈이에요. 준원이라던 그 사람은 원래 이름이 동훈이었어요. 준원이라는 그 이름은 자기가 성인이 되어 개명한 이름이었더군요. 우리 아들과 똑같은 생년월일과 전남편의 이름 석자까지 분명 제 아들이 맞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걸 제 눈으로 봤던 탓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알고 보니 그게 다 전남편의 계략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동훈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동훈이는 제가 죽은 줄만 알고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새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물론 할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괴롭힘도 없었고 별 문제 없었지만 그 뒤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동훈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고생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와 아버지 있을 때까지는 장손 대우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하더군요. 그러다 중학교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아버지까지 죽고 나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새엄마라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쫓아내버린 것이었죠. 그래봤자 애도 겨우 고등학생이었으니 그 여자 앞에서 무슨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부모 잃고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그 뒤로 혼자 길거리를 전전하며 가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혼자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고생을 했다는 얘기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다행히 좋으신 분들 만나서 거처도 구하고 일자리 얻어서 다행이었다는데 짧은 시간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다 듣진 못했지만 아이가 일찍부터 온갖 고생하며 혼자 세상을 견뎠다는 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고생 끝에 낙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한 게 많았던 덕분에 일찍이 자기 일을 시작해서 사업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40도 안 된 나이에 성공하여 가진 것도 많고 혼자 쓰기에는 분에 넘쳐 여기저기 기부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그 동생과도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제 아들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던 그 동생은 제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었고 어릴 적 사진도 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단박에 알아봤던 거였어요. 그 동생한테 참 여러 번 은혜를 입었네요. 그 동생 덕에 암도 일찍 발견했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몇십 년 만에 되찾을 수 있었잖아요. 게다가 제가 아들 앞에서 제 사정 얘기를 못할 걸 알았던 건지 치료가 급한 제 얘기를 전해서 아들이 저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솔직히 아들한테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또 아들을 어렵게 만난 상황에 내가 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의 도움을 고맙게 받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의 내 사정을 눈치챈 동훈이는 나와 같이 집을 찾더니 기울어져가는 내 집을 보고는 그날 당장 짐을 챙겨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저 혼자 살던 집이라 좁고 불편하신 게 많겠지만 당분간 이사갈 때까지만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 집 하루빨리 구해볼게요. 아니, 이 집이 어디가 작다는 거야? 내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걸. 내가 너한테 해준 것 하나 없는데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동훈아. 미안해. 어머니, 또 우세요? 이제 울지 마세요.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건데 어떻게 해준 게 없다고 미안해하세요. 오히려 저야말로 어머니를 더 일찍 찾지 못해 죄송하네요. 제가 여태 못했던 만큼 다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선 당장은 치료에 집중하시고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만 지내요. 예?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이는 못난 애미라도 좋은 건지 치료 무사히 잘 받고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으라며 제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덕분에 저는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 덕분에 치료도 무사히 잘 끝냈고 앞으로는 정말 동훈이와 행복한 일만 남았다 싶었어요. 자기 돈이 다 내 돈이라며 앞으로 남은 제 평생을 책임지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나와 자신을 이어준 그 동생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고요. 사실 내가 갚아야 하는 은혜인데 내 아들이 내 대신 고생을 하네요. 같은 자식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 건지 내가 다 해준 그 애들은 나를 모른 채 하고 내 손 못한 자식은 나를 이렇게까지나 생각하네요. 그래서 저는 동훈이를 위해서라도 돈 때문에 어미를 버린 그 자식들과 모진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부모가 먼저 자식과 연을 끊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절에 들어가 살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제 사정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인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한스럽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동훈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죠. 내가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남은 세월은 동훈이한테 바치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아들에게 받게만 되네요. 제가 고생한다고 일도 그만두게 하고 호강만 시켜주던 아들은 적적해 하는 저를 위해 예쁜 가게를 차려주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예쁜 찻집 차려서 우아하게 사는 거였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었네요. 덕분에 저는 요즘 매일 향긋한 차향기를 맡으며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동훈이도 저처럼 행복할 줄 모르고 외롭게 살아왔는데 저를 만나고서야 행복을 찾아볼 생각이 든다 하더니 자기를 꼭 닮은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동훈이는 저와 달리 복이 많은 아이이니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두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려 생각 중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을 말씀드리면 신기하게도 인연 끄는 그 자식들 걱정이 그리 들지 않네요. 처음엔 내가 모질게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스스로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혹시나 동훈이한테 불똥 튈 일은 만들지 않아야 하니 더 조심하려 하고요. 여기까지가 길고 긴 제 60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참 바보같이 살았다 생각하시겠죠. 저도 제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복이 많은 우리 아들 덕분에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었네요. 그럼 여러분도 제 남은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라주세요. 감사합니다.